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양이는 영물입니다. 고양이가 영물이라는 걸 처음 느낀 건 아마 중학교 때일 겁니다. 당시 저희 집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2층은 세를 주고 1층에서 부모님과 언니 둘과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집 구조는 1층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1.5층처럼 약간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지하실은 반지하로 베란다 밑쪽에 창문이 나 있었고 입구는 현관에서 내려와 집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었습니다. 지하실 내부는 꽤 넓었지만 겨울만 되면 그 내부가 다 연탄으로 꽉꽉 찼었던 게 기억납니다. 80년대였으니 지금처럼 가스보일러가 없이 연탄 보일러가 대부분인 시절이었죠. 겨울이 되면 길냥이들이 저희 집 지하실에서 겨울을 나곤 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 지나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 봄방학 때일 겁니다. 베란다에서 지하실 창문 쪽을 보고 있는데 지하실 창문 앞쪽의 묘한 형태가 눈에 띄더군요. 나뭇잎이 떨어져서 누렇게 변색된 거라고 보기는 뭔가 형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게 뭘까 하고 자세히 보니 미라처럼 겉과 죽은 버석버석하게 돼서 남겨진 고양이 시체였습니다. 아마도 초겨울쯤 얼어 죽은 녀석 같았는데 겨우내 눈 밑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겉거죽만은 누렇게 변색이 되고 고양이 얼굴 형태를 유지한 듯 합니다. 방에 있던 언니들을 불러서 적어보라고 하니 언니들은 난리를 치며 하여간 희한한 것만 찾는다고 오히려 저보고 뭐라 하더군요. 너 때문에 괜히 봤다며 내가 찾았으니 내가 치우라고. 저 역시 만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고양이 시체를 놔두고 베란다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니 왠지 싫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긴 갈고리 같은 걸 찾아내서 그 고양이 시체를 끌어냈죠. 끌어내고 보니 다행히 뼈를 감싸고 있는 가죽 덕분에 뼈가 흩어지지 않더라고요. 끌어낸 고양이 시체를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뭔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동집 안방 창문 밑으로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장미묘목을 많이 심어두셨었는데 다른 장미들은 다 잘 자라서 해마다 예쁘게 꽃을 피워줬지만 어머님이 특별히 구하셨던 특이한 색의 장미묘목만은 뿌리가 썩어 뽑아버린 바람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고양이 시체를 장미묘목이 있던 자리에 땅을 파고 묻어줬습니다. 고양이를 묻어주고 난 후 며칠이 지나 일요일 아침이었을 겁니다. 8시쯤 아침 먹고 잠깐 놀다 10시였는지 11시였는지 소파에 잠깐 누웠는데 식곤증 때문에 까무룩 선잠이 들었고 꿈을 꿨습니다. 꿈에 제가 우리 집 정원에서 예쁜 삼색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랑 놀고 있었는데 새끼 고양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마구 뛰어가는 겁니다. 나비야 어디 가니 하면서 쫓아가니 정원에 있는 장미나무에 올라가더군요. 장미 가시에 찔릴까봐 새끼 고양이를 내려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새끼 고양이가 사라졌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진 순간 저도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보니 잠들었던 건 10분가량. 10분 잠든 사이에 꿨던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정말 삼색 새끼 고양이가 정원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깨자마자 정원에 나가보니 그 새끼 고양이가 사라진 그 장미나무 있던 자리가 제가 묻어준 자리더군요. 꿈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그 자리에 장미나무가 있었고 새끼 고양이가 올라섰었는데 사실 꿈에서 깨서 밖에 나가 확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묻어준 고양이는 까맣게 까먹고 있었네요. 근데 나가서 확인하고 보니 고양이 시체 묻어줬던 일이 생각나면서 얘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꿈에 그렇게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낱 미물이라도 묻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고양이는 진짜 영물이라고 느끼게 됐죠. 두 번째 이야기. 월요일.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다. 장소는 정확히 언급할 수 없지만 대충 신주쿠랑 시부야 모두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곳이었고 두 개 노선이 겹쳐 지나가는 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였다. 주변은 한적한 주택가인데다 완만한 언덕 위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이었다. 전망이 워낙 좋아서 아카사카 근처까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였다. 방이 2개, 거실과 부엌이 딸려 있다. 해가 잘 드는 큰 창문에 베란다도 꽤 넓었다. 옥상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밤이 되면 마치 야경 명소 같은 광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게 좋은 입지임에도 집세는 시세보다 5만엔가량 싸다. 너무 좋은 조건에 눈이 멀어서 보자마자 계약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상한 일은 입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하나는 침실로, 다른 방 하나는 서재 겸 다용도실로 쓰고 있었다. 일은 주로 밤에 서재에서 한다.
저녁부터 일에 착수해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완전히 한밤중이었다. 어느새 컴퓨터 모니터의 빛만 멍하니 방 안을 비출 뿐이다. 뭐 괜찮겠지. 어차피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이다. 딱히 어두워서 불편할 것도 없고 전기세도 절약되니까. 그리하여 나는 그대로 어슴푸레한 방 안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시간 감각마저 애매해질 정도였다. 어깨가 뻐근해지기 시작했기에 크게 기지개를 폈다. 덜컹덜컹.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아무도 없을 침실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단순히 잘못 들은 것일 터다. 이 집은 옆집이나 윗집도 없으니 나를 빼면 소리를 낼 사람도 없다. 게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써서 지은 집에서 저렇게 큰 소음이 넘어올 리도 없다. 일 때문에 지쳐서 환청까지 들리게 된 걸까? 그렇게 생각한 나는 방에 불을 켜고 조금 쉬기로 했다. 침실과 서재를 잇는 문은 열어두고 있었기에 빛은 침실까지 새어 들어간다. 하지만 왠지 확인하는 것이 무서웠다. 환청이라고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는 역시 분명히 들렸기 때문이었다. 혹시 밖에서 방이 어두운 걸 보고 빈집털이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혹여나 마주쳤다가 살해당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는 사이 시간이 꽤 흘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마음도 꽤 가라앉았다. 문은 확실히 잠궜고 애초에 여기는 5층이다. 들어오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빈집털이범도 이런 곳은 안 노릴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벌벌 떨고 있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었다. 그러고 보니 화요일이다. 아침 일찍 클라이언트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작업도 딱 적당한 부분까지 맞춰놨으니 그냥 그대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눈을 떴다. 머리맡에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막 넘은 터였다. 이상하게 정신이 멀쩡하다. 내일 아침부터 바쁠 텐데 이대로 잠이 안 오면 어쩌지? 한숨을 내쉬며 벽 쪽을 향한 몸을 휙 돌려 방 쪽으로 향한다. 잠깐만. 지금 저거 뭐야? 발 쪽 천장에 뭔가 매달려 있다. 천장 판넬이 떨어졌나? 아니, 그럴 리가. 천장은 콘크리트인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친 듯 뛰는 심장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아까 그 소리도 그렇고 이 방에 누군가 있는 걸까? 하지만 자기 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텅 빈 방 안엔 숨을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다. 그럼 뭐지? 보고 싶지는 않다. 무서워서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이대로는 불안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공포를 억누르며 이불 틈새로 그것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다. 역시 잘못 본 것이었나 보다. 종종 있는 가위 눌림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밤은 너무 흥분했던 탓인지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회의엔 새빨간 눈을 하고 수면 부족 상태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로는 한동안은 이상한 일이 없었다. 그저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방 안에서 왠지 모를 비릿한 냄새가 난다. 항상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레 냄새가 느껴질 때가 있다. 뭐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겠지. 혹시 심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자. 한 달가량이 지났다. 내일은 화요일이다. 지난번에 수면 부족 상태로 만났던 협의처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이쪽 담당자 사정으로 인해 협의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협의에 사용할 자료를 그날 전까지 모아 두어야 한다. 저녁 무렵에는 끝날 터였던 자료 수집은 작업 도중 계속 컴퓨터가 멈춰 자꾸 지연되고 있었다. 시간을 보니 어느새 12시를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지난번 수면 부족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이런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초조해진다. 식사도 거르고 작업에 몰두하는 중이었다. 지난번 미묘하게 무서운 일을 겪다 보니 그 후로 밤에는 반드시 불을 켜고 있었다. 덜컹덜컹, 덜컹. 또 그 소리다. 이번에는 잘못 들은 것도 아니다. 확실히 침실 쪽에서 소리가 났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불도 켜져 있고 빈집털이 따위가 올 리도 없다.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있다. 공포를 참지 못하고 나는 방 열쇠와 핸드폰만 들고 그대로 밖에 뛰쳐나왔다. 서둘러 1층까지 내려온 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나, A야. 소리가 들려. 침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응?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허둥지둥대고.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건데. 뭔 말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해. 집에 나밖에 없는데 소리가 났어.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지난달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잠깐만 좀 진정해봐. 도둑 든 거 아니야? 문 제대로 잠궜어? 다 확인했어.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잘 잠궜었다고. 아무도 못 들어올 텐데. 괜찮아. 너 지금 너무 놀라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신주쿠니까 잠깐만 기다려. 바로 너희 집까지 갈게. 10분 안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어디 편의점에라도 들어가 있어. 아, 알았어. 부탁해.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전화를 끊고 나는 쏜살같이 근처 편의점에 뛰어들었다. 몸이 계속 벌벌 떨린다.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나다니. 설마 귀신일까? 그렇게 아무도 방에 없다는 걸 확인한 후였기에 그것 말고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공포에 질리자 상상은 한없이 퍼져나갔다. 그 클라이언트와의 협의 전날이니 두 번 모두 마지막 주 월요일 밤이고 시간도 거의 같다. 반쯤 울먹이고 있는데 방금 전화했던 친구에게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다. 친구는 내가 있는 편의점까지 데리러 와줬다. 지리멸렬한 설명이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해 친구에게 설명했다. 너무나 두려워하는 심상치 않은 내 모습을 보자 친구도 환청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 것 같았다. 내가 너무 떨고 있어서 편의점 직원도 이상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우선 둘이서 차분히 이야기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모가 위에 매달려 있었다고. 응. 잘못 본 걸지도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도 분명히 본 것 같아. 잠에 취해서 꿈꾼 건 아니지.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걸 보면 아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그럼 확인하러 가볼까? 또 매달려 있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섭다고. 혹시 또 있으면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릴 거야. 그렇지만 이래서는 집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 확인해서 아무도 없으면 그냥 잘못 들은 걸로 치면 되는 거잖아. 난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믿으니까 그런 건 안 보일 거야. 놀리지 마. 이쪽은 진지하다고. 아직 협의 뺐을 자료도 다 정리 못 했는데. 그럼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거 아냐? 나도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경찰 부르면 되잖아. 알았어. 이대로 있어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확인해 볼게. 시간은 이미 새벽 1시를 넘은 터였다.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 안정이 되었다.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을 리 없어. 분명히 잘못 본 걸 테니까 안심하고 일하자.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집으로 갔다. 방에는 불이 그대로 켜 있었다. 그러고 보니 문만 잠그고 그대로 뛰쳐나온 터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향한다. 아무래도 내가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도 꽤 긴장하고 있는 듯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계단에는 아무도 없다. 꿀꺽침을 삼키고 조심스레 방문 열쇠를 열었다. 찰컥. 천천히 문을 연다. 서재에서 새어나온 빛 때문에 보이는 부엌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침실에서 소리가 났었어. 부엌에서 침실을 바라보려면 서재를 지나가야만 한다. 친구 뒤에 딱 달라붙어서 서재로 간다. 나도, 친구도 왠지 발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천천히 서재로 향한다. 서재에는 아무도 없다. 그저 컴퓨터만 기계적인 펜 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까지 오자 나도 친구도 말을 잃었다. 나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꽉 붙잡은 손에서 친구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침실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면 모든 게 끝난다. 단순한 내 착각일 것이다. 하지만 침실을 들여다본 순간 친구는 크게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를 보고 금세 깨달았다.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방 안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어쨌든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몇 번이고 겁에 질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정신도 없었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와 정신없이 도망쳤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아파트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를 잡았다. 매달려 있었어. 거봐, 역시 내 말이 맞잖아. 도대체 뭐였어? 제대로 보였어? 응, 봤어. 틀림없어. 매달려 있었어. 뭐가, 뭐가 매달려 있었던 거야? 그 집, 빨리 나와. 분명히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있었다고. 저 방엔. 그 사람이라니. 그럼, 매달려 있던 건 사람이란 거야? 침착해. 침착하고 들어. 친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흠뻑 땀을 흘리고 있었다. 목이 쭉 빠진 사람이 매달려 있었어. 자살일까? 목을 매서 자살한 걸까? 다음 날 나는 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탓에 그 클라이언트와의 협의에서 빠지게 됐다. 사정이 사정이지만 그걸 말하면 외려 더 이상하게 볼 터였다. 나는 독감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분간 휴가를 쓰기로 했다. 그 후 같이 회사를 쉰 친구와 둘이서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하고 보증금을 내놓으려고 화를 냈다. 무슨 일 있었죠? 그 밤. 아마 여자가 자살했나 보죠. 그렇게 묻자 억누른 톤으로 관리회사 직원이 대답했다. 말씀드리기 힘든 일입니다만 2년 전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A씨 전에 살던 분도 A씨랑 같은 말을 하고 퇴거하셨고요. 매달 정해진 것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분도 마지막 주 월요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죽은 건 누군가요? 여자죠. 맞죠? 친구가 달려들었다. 그렇습니다. 여자분 미용사셨던 것 같습니다만 5일 뒤 이삿날 허둥지둥 짐을 옮기고 있는 나를 본 근처 아줌마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미용사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죽은 것은 30대의 여자 미용사였다고 한다. 하라주쿠의 가게에서 일하던 그녀는 마지막 주 월요일 한밤중에 그 방에서 목을 매달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일터에서 더 어린 아이들이 치고 올라오고 나이에 비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게 고민이었던 듯하다.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탓에 목을 매단 후에도 한동안 일터에서는 그냥 일을 그만둔 줄 알아서 죽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시체가 발견된 것은 한 달도 더 지난 후였다고 한다. 주변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야 발견된 것이다. 아마 미용실에서 일을 마친 뒤 여자는 밤늦게 돌아왔을 것이다. 내가 들었던 소리는 아마 스스로 절망한 그녀가 목을 매달 때 났던 소리겠지. 그 소리를 생각하면 목을 매달 때까지의 모습이 싫어도 머릿속에 떠오르고 만다. 미묘하게 감돌았던 악취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는다.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그녀의 시체는 서서히 부패해 점차 냄새를 풍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한 달 주기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유령. 얼마 전까지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던 일이다. 그곳은 학생이나 독신자가 대부분이었기에 이사를 와도 딱히 인사를 오거나 하는 문화가 없었다. 애초에 인사하러 간다 하더라도 다들 생활 패턴이 가지각색이라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내가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밤중에 옆집에서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옆집에 사람이 사니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별 이상할 게 없지만 조금 신경이 쓰였다. 혹시 밤일 소리가 넘어오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째서야? 왜 그러는 건데? 제발 그만 둬 같은 말이었다. 매일 밤마다 그것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외출을 하려다 옆집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다. 인사도 겸해 말을 걸어보았다. 소심한 것 같지만 사람은 좋아 보인다. 근처 대학에 다닌다고 했다. 같은 역에서 지하철을 타기에 그날 아침에는 잡담이나 하며 같이 역까지 가기로 했다. 그러자 조금 말하기 힘들어하며 그는 물었다. 이사한 뒤 방은 좀 어때요? 2층 모서리 방이라 빛 들어오는 거나 환경은 뭐 그냥 그래요. 뭐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러자 그는 그렇습니까? 라고 그닥 분명치 않은 말투로 대답했다. 기분은 좀 떨떠름했지만 역에 도착했기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그날 밤도 그 후로도 계속 한밤중에 소리는 이어졌다. 그리고 얼마 뒤 또 아침에 함께 역까지 가게 되었기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소리에 관해 물었다. 저기 지난번에는 미안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그냥 가버린 느낌이라. 하지만 그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아, 맞다.
그쪽은 혼자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룸메이트라도?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아니, 한밤중이면 이야기 소리가 들려서요. 그러자 갑자기 그는 멈춰서더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한밤중이 되면 자신이 자고 있던 깨어있던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정말이냐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런 내 반응에 실망한 것인지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헤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사태는 급격히 변했다. 변함없이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만둬. 그만하라고 도와줘. 으아요. 무심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평상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옆방에 가보려고 현관까지 나섰지만 문득 오늘 아침 그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니 덜컥 무서워졌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올 때까지 덜덜 떨고 있었다. 그 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의 방 앞을 지나갔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지? 아니, 무슨 일이 있던 건 확실해. 그럼 최악의 경우엔 죽어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아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채 나는 그저 역까지 걸어가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거기는 역 앞에 있는 내가 아파트에 입주할 때 계약했던 부동산 앞이었다. 나는 사무실로 뛰어들어 어젯밤 있던 일을 부동산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는 놀란 듯 했다. 내가 갑자기 뛰쳐들어와 이상한 소리를 해서일까? 아니면 이야기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서일까? 일단 좀 진정하세요. 자, 차라도 한잔 하시고. 라며 차가운 보리차를 주셨다. 그러니까 주소가 어디라고? 이름은? 지금 찾아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요. 덜덜 몸이 떨렸다. 그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살아있다면 구급차를 불러야 할 텐데. 빨리 그의 집에 가야 할 텐데. 그 사이 서류를 찾아보던 아저씨는 왠지 모르게 당황한 듯 했다. 그리고 나에게 같이 가자고 말한 뒤 서둘러 아파트로 향했다. 방 앞에 오자 아저씨도 살짝 긴장한 듯 망설이며 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봐요, 있습니까? 있으면 나오세요. 반응이 없다. 나는 그가 죽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었다. 아저씨는 방문을 마스터키로 따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겨우 마음을 놓았다. 다행이다. 살아 있었구나. 별일 없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자 빨리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놀랐잖아요. 걱정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방에 뛰어들었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아저씨는 텅 빈 방에서 한밤중에 소리가 난다기에 누가 잠입한 게 아닌가 싶었다고 한다. 원룸이기 때문에 현관에서 보기만 해도 방 안은 전부 보이지만 일단 방 안 전체를 확인한 아저씨는 수상한 건 없다고 말했다. 기분 탓이요. 다른 방이나 밖에서 들린 소리겠지. 그리고 아저씨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뭐였단 말인가? 그보다 그는 누구였단 거지? 그가 유령을 보던 게 아니라 내가 유령을 봤던 걸까? 더 이상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다른 집 문이 열렸다. 안녕십니까? 그 집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말을 걸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그마저 유령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그대로 그 아파트에서 이사했다. 네 번째 이야기, 감정의 전형. 여러분은 혹시 자살한 사람의 사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2명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2번 모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만 기묘하게도 2번 모두 사체를 발견하기 전 똑같은 현상을 겪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무척 두렵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처럼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체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개가 끙끙거리기 시작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근처를 두리번거릴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죽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취직에 실패했을 때라던가 아버지와 엄청나게 싸웠던 때라던가 이미 다 지난 일임에도 기분 나쁜 추억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 편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척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금세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며 그대로 숲으로 나아가다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배낭과 구두,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붓배에 가는 남성의 시체를요. 나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나는 또 하나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어느 산 꼭대기에 올라 전망을 보려고 나왔던 터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천천히 올라가던 도중 또 갑작스레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 이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면 둘이 같이 죽을 수 있겠지. 죽으면 이곳에 붙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차마다 닥치는 대로 덮치고 싶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여자친구와 싸워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던 때나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등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잔뜩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세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요. 혹시나 싶었지만 너무 지나친 생각은 아닐까 한동안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에 나는 찾으러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길이다 보니 후진이 힘들어 나는 차에서 내려 아까 그 현상을 겪었던 곳까지 100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꽤 아래쪽 경사면에 있는 나무 기슭에 감색 옷을 입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우는 여자친구와 함께 차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혹여나 나 말고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제 무서워서 숲이나 산에는 가까이 가질 못하겠습니다.